뉴욕 상류층 인사들이 사는 최고의 아파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센트럴파크 바로 옆 740 파크 애비뉴입니다. 록펠러 가문부터 에스티 로더 가문, 그리고 블랙스톤의 회장 스티븐 슈와츠먼, 패션 디자이너 베라왕까지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상위 1%들이 사는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바로 제클린 케네디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클린은 이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마연입니다. 오늘은 740 파크 애비뉴가 왜 그녀가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어도 인간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는지 그 문화적 코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클린의 외할아버지 제임스 T. 리는 뉴욕의 부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에 유명한 부동산 디벨로퍼였습니다. 평생 지은 아파트와 건물만 해도 200채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손녀에게는 아파트 한 채는 물론이고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딸만 셋이었는데요. 장녀가 제클린의 어머니였고 어머니에게도 유산이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낳은 제클린의 이복남매와 그 자녀들, 손자들에게는 신탁자산까지 설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제클린과 리 자매는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심지어 유언장에 너희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처는 좀 받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클린 케네디 하면 그래도 금수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귀하게 자라고 귀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그녀가 쌓아온 서사와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그런 건 진짜로 오히려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재벌가 상속녀였다면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좀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케네디 정부 시절 한 측근 인사는 제클린이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녀린 몸에 강철 같은 의지를 꼭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주위 어른들은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클린은 그 740 파크 애비뉴에서 어릴 때 잠깐 살았고요. 대공황이 찾아오고 가세가 기울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뉴욕에서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클린이 상속받은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강인함과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인간 명품 책의 120페이지에 보시면 제클린의 외가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1840년대에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때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아일랜드가 거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감자가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감자에 곰팡이가 번식하더니 역병처럼 돌아버려서 감자에 씨가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거죠. 그래서 이때 20세기 중반에서 가장 유명한 혼맥을 형성할 이 네 대가족이 미국 동부에 정착하게 됩니다. 제클린의 외가였던 리와 메리트 가문, 그리고 존 F 케네디, F가 피츠제럴드, 케네디의 외가입니다. 피츠제럴드와 케네디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거죠. 이들은 미국으로 가는 배의 통행증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인 선장이 이들에게서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 아일랜드인들이 배에 올랐는데 하도 풀을 뜯어먹어서 입이 초록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푸르댕댕한 주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3분의 1만 배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갑판에 역병이 돌아서 거의 대부분 바다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뉴욕행 배를 관짝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이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1960년대에 전후 우리나라에서 소 팔아서 대학 가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누나랑 여동생은 살림미천 되던 그때 시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클린의 외할아버지, 앞으로는 짐이라고 부를게요. 이 외할아버지의 본명은 제임스였지만 다들 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짐의 누나는 10대에 면직물 공장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짐의 부모님은 아들에게는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뉴욕 변호사가 되라고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을 시킵니다. 근데 짐은 법조인으로 평생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가 1890년대 세기 말이어서 나름대로 1900년대라는 20세기를 맞이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짐은 그 흐름에 올라타기로 결심을 한 거죠. 뉴욕은 지금과 같은 도시가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맨하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게 맨하튼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 버러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게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고 이것을 묶은 게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1918년에 지하철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섬이었던 맨하튼이 하나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짐은 우스갯소리로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땅에 귀를 대고 있었다고 했을 정도로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7번 애비뉴. 지금은 7번 애비뉴 가시면 타임스퀘어 있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있고, 그리고 거기가 가먼트 디스트릭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동대문 시장을 떠올리시면 좋은데 의류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랄프로렌이나 오스카들라렌타 같은 명품 브랜드들 보시면 플래그십 스토어가 전부 이 매장이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부촌의 메디슨 애비뉴에 있거든요. 이게 서울로 따지면 요즘은 한남동이 워낙 핫플레이스니까 여기에 이제 패션 매장을 해놓고 제조는 7번 애비뉴에서 하는 겁니다. 동대문에서 하듯이. 아무튼 이 지하철 개통 소식을 짐은 듣자마자 이 역세권 땅을 매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화가 되던 시기에 바로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짐은 이때 벌어들인 돈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립니다. 이때가 맨해튼의 미드타운을 중심으로 건설붐이 불었거든요. 뉴욕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기부한 구겐하임부터 록펠러 같은 재벌들이 맨하튼 한복판에 궁전 같은 단독주택을 짓고 살았었습니다. 이게 5번가 피프스 애비뉴에 짓고 있었던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벌들이 이렇게 하니까 준재벌들이 바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살짝 작은 타운하우스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이 타운하우스가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피프스 애비뉴를 기준으로 부촌이 점점 확장됩니다. 가십거래 어퍼이스트 사이드가 바로 이러한 부촌입니다. 짐은 이를 보고서 돈을 벌겠다고 확신이 들었던 거죠. 여기가 노다지다. 그래서 피프스 애비뉴의 81번가에 다 쓰러져가는 3층 연립주택을 몇 채를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대의 화두죠. 바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여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다가 최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짐은 이 입지 좋은 땅들을 사들이고 여기에 센트럴파크를 마주하는 이름하여 998 피프스 애비뉴를 짓습니다. 뉴욕 81번가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크고 멋진데 가십거래 블레어 월도프가 살만한 집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집이 안 팔렸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 인식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세대랑 같이 산다는 건 살림이 쪼그라든 거였어요. 한 건물에 다른 세대가 모여 산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앵커 테넌트였어요. 그게 뭐냐? 배의 닷처럼 입주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핵심 거주자를 찾는 겁니다. 당시 뉴욕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부 장관인 엘리트 루트가 당첨됩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신문 지면에 장식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짐은 이걸 발견하고 딜을 한 거죠. 바로 그를 찾아가서 1년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주겠다고 하고 그를 입주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구겐하임이랑 재벌들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맨하튼 미드타운 대저택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영국 귀족들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시행된 소득세 때문에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걸 처음으로 고려해보게 된 거죠. 이 가장 좋은 예시가요. 프릭 컬렉션입니다. 외관이 당시 헨리 프릭이라는 재벌이 지은 단독주택인데 그 재벌집이 지금도 미술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술사 전공이다 보니까 학교 선배의 어머니가 그 미술관 이사회 멤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원의 밤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피프스 애비뉴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놀러 갔어요. 선배 언니의. 근데 미술관으로 쓰일 정도로 이런 큰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무리 피프스 애비뉴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가보니까 갑자기 비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제클린의 외할아버지 짐이었던 거죠. 이 짐 덕분에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이라고 멸시 받았던 짐 덕분에 콧대 높은 와스프 출신들 재벌들도 998 피프스 애비뉴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짐은 이어서 자신의 역작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데 이게 바로 대공황 강타 직전에 만들게 된 740 파크 애비뉴입니다. 짐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21세기까지 건재한 아파트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존 디 록펠러가 전세로 거주할 때는 3층을 통째로 써서요. 방이 무려 9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데코 양식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짐의 전략이었어요. 짐의 생각에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입주민들은 웨스트사이드에서 유행하던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보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좋아할 거라는 그 수요를 읽어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클린의 상속은 돈이 아니라 바로 다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름 덕분에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제클린의 외할아버지가 이민자였기 때문에 이 다름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아일랜드 핏줄로 차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약점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름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틀을 깨는 자유로운 생각이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독창적인 생각 덕분에 뉴욕 상류층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이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아파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강남 개발의 역사처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개발에 앞장서셨던 분들 해외에 나가서 다 공부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80년대부터 유학을 가서 뉴욕에서도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해서 지금의 강남 개발을 주도했을 거고, 또 2000년대 이후로는 예를 들어 한남동의 유엔 빌리지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역사를 알면 미래로 나아갈 해안이 보인다, 이겁니다. 인간 명품에서도 보면요, 학생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과거로 돌아가면 전지전능하듯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속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건 판타지다. 대신에 역사 감각을 제대로 갖추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상속 자본을 구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이 아파트 하나만으로도요, 책 한 권이 나왔어요. 2005년에 마이클 그로스라는 분이 지은 740 파크 애비뉴라는 책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서 미국의 빈부격차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책을 쓰는 미국의 논피션 작가들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 풍부한 문화적 자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책 한 권으로 300쪽 넘게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다방면의 기록이 참 잘 되어 있구나, 이 나라는. 기록 문화에 대한 부러움. 물론 우리나라는 고급 아파트의 역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임장에 대해서, 집값에 대해서만 또 숫자로 몇 평이냐, 그래서 얼마가 오를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또 냉철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멋없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화사회학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작가들은 그 안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파트를 둘러싼 욕망, 아파트의 역사,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던가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취향의 계급,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뉴욕의 문화적 지위랄까요?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마이클 그로스라는 분이, 제가 작가를 꿈꾸면서 베니티 페어 잡지를 학생 때 구독했었는데요. 그 카페테리아에서 읽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체험을 하게 해주고 들어가 보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 나왔어요. 이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영상을 하나 또 찍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 대학이 영문학으로 워낙 유명해요. 같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 계보의 작가로서 저의 지적 계보랄까? 문학과 인문학이 결합하는 부분에서 인간 명품을 쓰는데 저의 뿌리가 되어주었던, 지식 창고가 되어주었던 저작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 제클린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몇 쪽 등장하지 않는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